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일부 진행의 이승입니다. 우리 시장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5,400선을 사상 처음으로 찍더니 기어이 5,500선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발 반도체 강세가 우리 국내 증시로 그대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까지도 어느새 17만 전자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또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상승 흐름을 키워나가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지금은 자금과 이 모멘텀이 함께 움직이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인사이트들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HBM4 출하에 돌입했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공급망 탈락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대량 생산과 고객 출하를 시작했고 성능과 수율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HBM4 경쟁 구도는 재편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과 광고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지난해 매출 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7천억 원을 넘기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증권가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 6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금융지주 사상 처음으로 PBR 1배를 넘어섰습니다. 연이은 최대 실적과 대규모 배당 자사주 소각이 맞물리면서 저평가 인식이 깨지고 있는데요. 금융지주 전반의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 GF홀딩스와 현대 홈쇼핑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발표 이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배구조 단순화와 배당 확대 기대가 동시에 부각됐는데요. 증권가는 기업 가치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확충 수요가 폭발하면서 LS전선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고압 지중 해저 케이블 대규모 수주를 따낸 데다가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서주진 그리고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금융주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였을 때도 금융주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이달 들어서 모두 20%에서 30%대의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만년 저평가됐던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 확대와 또 실적 안정성이라는 모멘텀에 탑승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0.4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KB금융의 PBR이 1배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은행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관치금융 우려 때문에 장부가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KB금융이 그 유리천장을 깬 것입니다. 이렇게 재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 때문입니다. 지난해 ELS 불안전 판매 배상과 LTV 담합 과징금의 악재가 있었는데도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힘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인 5조 8,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3조 원이 넘는 주주 환원 꾸러미를 풀었는데요. 주주 환원율이 무려 52%에 달합니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을 비롯해서 이달에만 12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21만 6천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앞으로 이 은행 업종 전반의 구조적인 레벨업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대 상승분을 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성적표만 본다면 경쟁사 대비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이 경쟁사들이 10% 넘는 이익 성장을 보일 때 우리금융은 1.8%의 성장에 그쳤는데요. 주주 환원율도 36%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증권가는 이 우리금융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임종용 회장 체제 하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또 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LTV 과징금이나 부동산 PF 충당금과 같은 부실한 요인들을 작년에 모두 털어낸 겁니다. 덕분에 자본 건전성 지표도 12%가량 개선됐는데요. 또 자본 비율이 13%를 넘기게 되면 즉각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화될 보험 자회사의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경쟁사의 격차까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주요 증권가 8곳은 목표 주가를 17%나 상향 조절했습니다. 현재 3%대 강세 보여주면서 3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4대 금융지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들어서 25%가량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장에서 1.8%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어제 생산적 금융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총 2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에서 3%대 큰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금융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부터 JB 금융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이 BNK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는 지방 금융지주로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BNK 금융지주는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4.6%대 강세, IM금융지주도 3%대 상승불 켜면서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장에서 1%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이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JB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지방 금융지주지만 가장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선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배당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태워 없애는 소각 정책까지 병행하면서 주식 가치를 직접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JB금융지주 현재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금융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전선 관련주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 세계가 AI 데이터 열풍에 휩싸이게 되면서 전선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겹치게 되면서 K전선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업계 맏형인 LS를 필두로 한 K전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슈퍼 의뢰 지위를 굳혀나가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단순히 전선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가가치가 극도로 높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과 HVDC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LS전선은요, 최근 미국에서만 약 7천억 원 규모의 해저 및 지중 케이블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이 수주 모멘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냈습니다. 비록 작년 4분기 실적은요, 프로젝트 인도 시점 차이로 인해 일시적인 둔화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매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마진 유럽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또 2027년에는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서 계단식 성장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상황에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국내 전선사 기업들이 가치가 재평가되는 최정점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전선업계의 절대 강자인 LS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요, 최근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력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주가 7%대 강세를 그려내면서 25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핵심 자회사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가 탄탄한 가운데 2026년부터는 독일 테넷향 HVDC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 전선을 넘어서 니켈 재련부터 전구체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소재 수직 계열화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전력 인프라와 배터리 소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무이한 지주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그룹의 수출 선봉장 가온전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가온전선은 최근 미국 현지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인 LS CUS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 현지화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덕분에 2025년 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저압 케이블 중심이라 이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 회사 LS전선과의 협력을 통해서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이라는 고부가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 전력망 현대화 사업이 가속화되면서요.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가온전선의 몸값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급과 함께 한때 9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이 전선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 오늘 강보합권을 움직이며 66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배전반 점유율 90%를 독점을 하면서요. 2026년 영업이익 60%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적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000원 상승한 6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오늘 약보합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데요. 고압 변압기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올해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일신전기와 대한전선 오늘 모두 강세 그려내면서요. 일신전기 7만 원 선, 대한전선은 3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NC 에너지는요, 이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필수 전력, 이 백업 솔루션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강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가운데 최근 무서운 기세의 일진전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요, 전남 영광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국내 민수 최대 규모의 이 1,100억 원가량의 송전선로 공사를 풀턴키 방식으로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EPC 역량을 입증해내기도 했는데요. 변압기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23.9%에 달할 정도로 이 수익성이 업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북미 시장의 캐파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소식에 변압기와 전선을 동시에 다루는 강점이 이 AI 데이터 센터 수주전에서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 박스권 상단에서 견조한 지지력을 보여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7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기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수주 잔고 3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유연입상 설치 시스템이라는 이 신공법 기술을 이전받기도 했는데요. 별도의 금속관 없이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술로 해상풍력 단지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핵심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또 시공 역량 강화가 맞물리게 되면서 추가 거래량 유입 시에 전고점 돌파가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32,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갑자기 확 늘었다라는 신호들이 포착됐다고 해서요. 이 부분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지금 왜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지, 그렇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이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지금 퇴로를 열어주게 됐는데요. 그러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300건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입니다. 이 매물이 한 6만 1,755건 정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일보다는 1,300건 정도가 늘어나게 된 셈인데요. 한 2.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흐름들 2월 들어서 살펴보면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평균 매물 증가가 500건 안팎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배 가까이 현재 늘어나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도 이렇게 늘었는데 심지어 서울 이 모든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부 매물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반응을 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과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개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5월 9일 이전에 이제 우리가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의 계약만 맺게 된다면 잔금이나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한 4에서 6개월 정도 유예해주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팔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 단계 낮게 해줬고 다음으로 실거주 의무 또한 좀 해소가 됐는데요. 이 토허제 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사실 거래에 큰 걸림돌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사실 현실적으로 집을 비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 2년까지 늦춰주는 방식으로 거래 장애물을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에 묶여있던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1,300건이라는 숫자를 찍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묶여있던 매물이 출하가 됐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어디에서 많이 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순으로 증가 상위 자치구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매물 증가는 강남 3구 같은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은평구나 영등포구 같은 중저가 지역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으로서 들어가서 동 단위의 증가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상위 5곳이 모두 중저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가율 최고는 은평구 녹번동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 외의 흐름들도 좀 보면 영등포, 양평동, 노원 하계동, 중구, 흥인동까지 전부 이 중저가 지역에서의 매물 증가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들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세 부담이 좀 컸던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중저가 지역까지 열리게 됐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거래가 열렸기 때문이겠죠. 서울 전반에서 정리 매물이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물 증가가 지역적으로 번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매물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거래가 살아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매수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게 된다면 더 낮은 가격의 금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라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매물이 34억대의 매물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실거래가를 좀 추이를 봤을 때는 37억 정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시세보다는 지금 3억 정도가 낮게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호가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매수자들이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눈치 게임 심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매도자는 정책 유예 시한이 있으니까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한이 있으니까 금매가 더 나오겠다 이렇게 좀 기다리게 되면서 서로의 기대가 엇갈리는 형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물 증가가 당장 거래 회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관망을 강화하는 요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일단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는 느려지고 있다라는 점들 우리가 체크해 봤습니다. 관망 심리 확대되고 있다면 실수요자들은 일단 첫 번째로 호가보다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더라도 거래가 안 붙게 된다면 가격이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는 금매들이 일회성인지 혹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음마아파트처럼 시세가 낮은 매물은 좀 상징성이 있겠지만요. 연속적으로 쌓이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시장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별로 소화 능력이 다르다는 점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고가 지역은 대출 여력이나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도 거래가 바로 붙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붙을 여지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온다는 점, 이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300건 넘게 늘어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 유예됐고요.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세제 혜택을 받고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 결과였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단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매물 증가는 확인이 됐지만 그게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지 연속적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나아가야 된다는 점 꼭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지금의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들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수진,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안팎으로 슈퍼사이클,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주가 한동안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오늘은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에 들어온 반도체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기존에는 HBM4 경쟁에서 탈락했다라는 루머설이 돌았었는데 지금 사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마이크론이 공식적으로 HBM4 제품을 차질 없이 출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장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차세대 HBM 공급망에서 배제될 것이다라는 이른바 탈락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면서 현재 주요 파트너사들에게 HBM4 샘플을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루머가 해소되면서 다가오는 HBM4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의 치열한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면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기술 개발도 정체가 될 수 있었는데요. 3사가 모두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여전히 견조하고 또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황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져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마이크론의 견제함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의 기술적 자신감은 결국 이 AI 메모리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이크론의 자신감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벌써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투톱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 급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전자 그리고 89만 닉스를 찍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는 6%대 상승불, SK하이닉스도 3%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요.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2026년 영업이익이 무려 17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 개선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이 부분이 작용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주가는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보다는 202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행보도 공격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시장 1위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AI 기반 맞춤형 전략인 HBM BTS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BTS는 고객의 요구에 완벽하게 맞춘다라는 의미인데요. 범용 메모리를 찍어내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고객사 AI 가속기에 최적화된 커스텀 HBM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인데요. 시장은 지금 이 마이크론이 불집힌 HBM 경쟁에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이것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로 이어져서 영업이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렇게 좀 시장의 온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이 모이겠죠. 올해 들어서는 소부장으로도 시선을 한번 주어야 한다라는 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소부장 업계에서도 다시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서요. 네, 이렇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파전 양상이 구축이 되면서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이제 낙수 효과가 아니라 홍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사가 경쟁적으로 HBM4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비 발주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보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진정한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마이크론은 앞으로 수율을 잡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장비를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쟁사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앞당겨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제 장비가 입고되고 매출이 찍히는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HBM4와 같은 첨단 공정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장비보다는 미세 수율을 책임지는 하이엔드 장비사 그리고 그 특수 소재 기업들에게 수주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네, 누가 더 좋은 장비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면 국내 장비사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중에서 오늘 좀 한미반도체를 좀 눈여겨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차세대 HBM에 들어가는 와이드 TC 본더를 공개하면서 좀 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더, TC 본더를 좀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가 이번에 공개한 장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대역폭을 무려 초당 4TB까지 끌어올린 장비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기존 장비들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정말 비약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와이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칩을 연결하는 통로, 즉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넓혔기 때문인데요. AI 연산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열압착 TC 방식의 본딩 장비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곧바로 다음 세대인 HBM5까지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칩 제조사들이 이렇게 6세대에 관련된 경쟁을 하는 동안에 장비사인 한미 반도체는 이미 7세대를 위한 솔루션을 내놓은 겁니다.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글로벌 3사가 앞으로 이 HBM 경쟁을 벌일수록 지금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전체의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장에서 9%대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다른 장비사들의 소식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ST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설비에 대한 투자 소식이 들려오게 됐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되기도 하면서 차트상으로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장 초반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비사들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세계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STI는요. 일단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규모가 거의 124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이는 중국 현지의 반도체 굴기 수요를 직접 겨냥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또 STI는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생산 시설에 주력 제품을 이미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기공식 참석을 계기로 두 회사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향후에 차세대 낸드, HBM 관련 공정에 대해서 협력 관련된 확대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추후 마이크론과의 협력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대만 TSMC 추정 기업과 미국 마이크론의 장비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대 상승부를 켰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오랜 투자의 결실을 이룰 때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효과가 실적 숫자로 증명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을 필두로 간밤에 기술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반도체 투톱을 강하게 이끌어줬는데요. 투톱뿐만 아니라 오늘은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내수주에 대한 부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내수주로도 투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나연재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최근에 며칠간 반도체주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도 나왔고요. 방산 같은 기존 주도주도 조금은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소외됐던 내수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정책 수혜도 받고 있고 저평가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 대형주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내수주들이요, 올해 들어 확실한 반등 노선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음식료와 유통기업을 모은 KRX 필수 소비재 지수는요, 8.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인 반도체 지수나 2%대에 그친 이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그간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변동성을 키우게 되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뚜렷한 가치주의 경기 방어주로 외국인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인 온기가 전해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 CJ 대한통운과 이마트가 이달에만 4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 내수 회복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순환 매장세 속에서 해외 사업을 통한 수익성 방어 능력과 또 주주 환원 정책의 이행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방어주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이 내수주의 역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지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해외 매출에 대한 파이가 좀 높은 기업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내수 중심인 기업들과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영업이익률에 대한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요, 매출이 형성되는 시장에 따라서 이 이익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수주라고 하긴 하지만요, 이 기존 내수주들이 해외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이 해외 매출의 비중을 놀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한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매출의 비중을 50%가 넘기도 했습니다. 특히 APR은요, 이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면서 23.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삼양식품 역시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흥행 덕분에 22.3%라는 고마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TNG 역시 해외 관련 비중이 국내를 처음으로 추월하게 되면서 20%대 이익률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내수에만 집중한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고환율 등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칠성은 4.2%, 오뚜기가 4.8%에 그쳤고요. 롯데웰푸드는 2.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해외 직판 비중이 높은 APR이 대형사인 아모레퍼시픽이나 또 LG생활건강에 수익성을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해외 시장은 이제 외형 성장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내수의 높은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 또 기업 경쟁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이 외에도 오리온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쪽이 견인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조금 둔화했을지라도 러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글로벌 법인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도 상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공장 증설 계획까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온은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인별 합살 매출은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3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 늘어난 645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법인은 현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매출이 무려 56%나 성장을 했고요. 베트남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증권가 8곳 중에 7곳이 목표 주가를 최대 18만 원까지도 높게 잡았는데요. 오늘 주가는 6%가량 상승한 13만 7천 원 선의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 규모도 파격적입니다. 올해 예상 설비 투자는 약 4,600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119%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신공장은 올해 중 완공되고요. 또 러시아 신공장과 한국 진천 통합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 생산 능력은 연간 7,5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가 되면서 외형 레벨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원가 부담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매출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체력을 확인을 했다면서 2026년부터는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은 이 배당 이슈도 좀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배당금을 전년 대비 40% 늘리게 되면서 배당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3차 상법 개정안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좀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의미들도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온은 이번 결산 배당금을 주당 3,5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500원이나 오른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당 성향 역시 36%까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요, 주주 환원 정책의 체질적인 변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현재 순연금 1조 3천억 원의 무차입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배당 성향을 추가 상향할 여력이 충분한 상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배당 증액으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향후 배당금 증가 추세는 물론 이 주주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유안타증권 등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주주 환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강화된 주주 환원이 실적 개선과 동반될 때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사들 또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를 중심으로 이런 밸류업 대책들을 좀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전반이 지금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좀 내수주 순환매 장세에 어떤 영향들을 이런 부분들이 미치게 되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유통업계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서 파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백화점은요, 자사주인 현대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약 530억 원 규모의 현대홈쇼핑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아가 그룹 내 상장사 13곳 모두가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량 소각한다라는 방침도 내비쳤는데요. 이마트 역시 주당 최소 배당금을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상향하고요. 또 발행 주식의 2% 이당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이 주당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내수주들의 반등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후의 관망 심리 속에서도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주 환원이라는 체질 개선과 내수 회복이라는 본업의 조화가 내수주의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내수주들에게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밀어 올리고 있는 만큼 관련한 추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